트레블링카, 산업화된 죽음의 기계. 1942년 7월. 나치 정권은 폴란드 북동부에 장기간의 구금이나 강제 노동을 위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 시설을 가동했다. 그 설계부터 모든 요소는 정확한 목적에 부응했다. 접수, 처리, 그리고 제거. 이곳에서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유럽 전역의 게토에서 이송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사라졌다. 그 존재는 제3제국이 계획한 절멸 정책의 가장 진전된 단계 중 하나를 기록했다. 어떤 종류의 인력이 이 일상적인 작업을 지휘하고 실행했는가? 어떻게 흔적을 남기지 않고 하루에 수천 명을 살해하는 것이 가능했는가? 그리고 왜 그들은 끝나기 직전에 모든 것을 파괴했는가? 공포의 탄생, 노동수용소에서 절멸센터로. 폴란드 숲의 울창함 속에서 바르샤바 북동쪽으로 약 100km 지점에 제2차 세계대전 중 악의 산업화 그 자체의 본질을 구현하는 장소가 생겨났다. 트레블링카는 1941년 11월에 이전에 폴란드 실업가가 운영했던 자갈 채석장 옆에 설립된 소규모 강제 노동 수용소로 시작되었다. 그 위치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 땅은 이미 예상된 작업에 유용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말키니아소 콜루프 포드라스키 노선에 연결된 6km의 철도 지선으로 자재와 이후에는 인간의 운송을 용이하게 했다. 이 물류적 요소는 절멸센터로의 진화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트레블링카 일의 창설은 처음에는 제국의 경제적 전략에 부응했다. 이 시스템은 도로 건설을 위한 자갈 채굴과 부크강 근처의 농경지에서의 관계 프로젝트를 위한 노동력을 요구했다. 주로 유대인과 폴란드인 인죄수들은 뒤셀도르프 출신의 법학자에서 수용소 행정관으로 변신한 친위대 상급 돌격대 지휘관 터도르 반 오이펜의 명령해 극한의 조건에서 일했다. 제1수용소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구조로 운영되었다. 목조 막사, 감시탑, 그리고 2m 높이의 철조망 울타리. 상주 인력은 단지 20명의 독일 친위대원과 트라브니키 수용소에서 훈련받은 약 100명의 우크라이나 보조 경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축소된 병력은 모든 위반이 공개처형으로 처벌되는 극도로 엄격한 징계체제를 유지하기에 충분했다. 극심한 노동, 만성적 영양실조,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위생 조건으로 인해 몇 달 이상 생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배급은 배급된 빵과 묽은 숲으로만 구성되었다. 1941년과 1944년 사이에 레블링카 일을 거쳐간 약 2만 명의 죄수 중 적어도 절반이 수용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환점은 총독부의 유대인들을 절멸시키기 위해 친위대 상급 집단 지휘관 오딜로 글로보츠니크가 설계한 계획인 라인하르트 작전의 시행과 함께 올 것이었다. 1941년 말에 구상되어 1942년과 1943년 사이에 실행된 이 작전은 최종 해결책의 정확한 메커니즘이 정의된 반제 회의 후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트레블링카를 대량 절멸의 플랫폼으로 사용하기로 한 결정은 구체적인 전략적 요인들에 기반했다. 대도시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원격 위치, 인구 밀도가 높은 게토에서의 대량 운송을 용이하게 하는 철도 연결, 그리고 친위대의 통제하에 죄수들을 관리하는 이전의 행정적 경험. 1942년 6월, 원래 노동수용소에서 겨우 1km 반 떨어진 곳에서 트레블링카 2호의 건설, 이 비밀리에 시작되었다. 전제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더 이상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구를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었다. 사용된 모델은 벨제츠를 기반으로 했지만 희생자들의 흐름을 최적화하고 가스실의 용량을 증가시키며 시체 제거에서 더 큰 효율성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춘 눈에 띄는 운 영상의 개선을 가져왔다. 건설은 가속화된 속도로 진행되었고 한 달도 안 되어 수용소는 기능할 준비가 되었다. 1942년 7월
23일 바르샤바 게토에서 온 첫 번째 수송이 도착했으며 이는 1943년 8월까지 지속될 산 업적 죽음 과정의 시작을 표시했다. 수용소의 초기 지휘는 강제 안락사 프로그램인 액션 T사의 의사인 친위대 중대지휘관 이른프리트 에베를에게 맡겨졌다. 그러나 그의 관리는 나치 기준에서도 혼란스러웠다. 시체들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축적되었고 수송에 상당한 지연이 발생했다. 이 상황에 직면하여 글로보추니크는 1942년 9월에 그를 이미 소비보르에서 지휘관으로서 범죄적 효율성을 입증한 프란츠 슈탕글로 교체했다. 트레블링카의 변화는 나치 권력 적용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냈다. 그 장소는 더 이상 어떤 경제적 기능도 갖지 않았다. 그 유일한 목적은 즉각적인 물리적 제거였다. 운영 기간을 마칠 때 약 87만 명의 사람들, 주로 유대인들이 그 시설에서 살해되어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에만 뒤진 홀로코스트에서 두 번째로 치명적인 수용소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죽음의 공학, 트레블링카 2호의 설계와 기능. 트레블링카 2호는 인간 절멸에 봉사하는 기술적이고 조직적인 적용으로 세워졌다. 그 둘레는 약 17헥타르에 걸쳐 조밀하게 심어진 나무들과 가지들이 얽혀진 철조망 울타리로 형성된 자연벽을 통해 환경으로부터 조심스럽게 격리되어 있었다. 이 시각적 격리는 이중 목적을 수행했다. 외부 관찰을 피하고 희생자들이 가스실로 인도되기 전에 자신들의 운명을 이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운영 구조는 절멸 과정을 통해 희생자들의 지속적이고 단방향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세 개의 주요 구역으로 분배된 기능적 모델을 따랐다. 이 공간적 분배는 도착에서 죽음까지의 무자비한 진행을 반영했으며 자원과 증거를 최소화하면서 처리되는 사람들의 수를 최대화하기 위해 각 단계를 최적화했다. 하부 수용소로도 알려진 접수구역은 기차들의 진입점을 나타냈다. 설계의 가장 사악한 측면 중 하나는 목조시계, 표지판, 그리고 가짜 매표소가 완비된 전통적인 철도역의 세심한 재현이었다. 이 정교한 장식은 새로 도착한 사람들이 노동 재정착을 위해 수송되었다는 착각을 유지하려고 했으며 친위대가 즉시 공개적인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접수 플랫폼은 영구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목재 침목과 철도 선로를 가진 압축된 흙의 둑이었다. 그 용량은 20에서 40대의 화차를 동시에 하역할 수 있게 했으며 호송당 5천에서 8천 명의 사람들을 처리했다. 이 물류적 설계는 희생자들의 흐름에서 병목 현상을 피하기 위해 계산되었다. 하차 후 첫 번째 분할이 일어났다. 남자들이 여자들과 아이들로부터 분리되었다. 허약하거나 병들거나 나이든 사람들은 실제로는 총살지역인 의료시설로 위장된 라자레트라고 불리는 구역에서 직접 처형을 위해 조심스럽게 분리되었다. 다음 단계는 소독 과정이었다. 이 위생적 구실해 희생자들은 모든 귀중품을 넘기고 완전히 옷을 벗도록 명령받았다. 성별로 분리된 막사에서 신분증, 돈, 보석, 시계, 옷, 신발, 심지어 보철물과 안경까지 체계적으로 수집되었다. 이 소지품들은 분류되고 창고로 운송되어 결국 독일로 보내졌다. 이 체계화된 약탈 과정은 수용소 내에서 자체적인 특정 회계를 가지고 있었다. 접수구역과 절멸지역 사이에는 친위대 장교들의 거주지, 우크라이나 경비원들의 막사, 주방, 창고, 그리고 직원 전용 의무실이 있는 행정구역이 위치했다. 총 약 30명의 독일 장교들과 약 100명의 보조경비원들만이 전체 죽음의 기계를 운영하기에 충분했다. 가장 보호받는 지역은 죄수 존더 코만도, 가스 기술자들, 그리고 친위대 감독관들만 접근할 수 있는 상부 수용소였다. 여기에는 가스실, 매장 구덩이, 소각 참호, 그리고 시체 창고가 있었다. 이 구역은 금속 메쉬 위에 얽힌 소나무 가지로 건설된 높고 조밀한 울타리로 나머지 부분과 분리되어 수용소의 다른 구역에서 절대적으로 시야를 차단했다. 설계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 중 하나는 100m 길이와
2m 폭의 좁은 복도인 슐라우흐 또는 천국의 로의 길이었다. 가지와 철사로 덮인 높은 나무 벽으로 둘러싸인 이 통로는 소독막사를 가스실과 직접 연결했다. 그 좁음과 배치는 이 희생자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볼 수 없게 하고 여행을 시작한 후에는 돌아갈 수 없게 했다. 트레블링카의 첫 번째 치명적 시설들은 샤워기를 모방하기 위해 칠해진 종이로 내부 코팅된 나무로 조잡하게 건설된 3개의 가스실로 구성되었다. 각 방은 약 4m, 폭의 8m 길이, 높이가 2m 반이었다. 초기 총 용량은 실행 주기당 약 900명이었다. 이 첫 번째 방들은 곧 매일 도착하는 추방자들의 양을 처리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1942년 8월과 9월에 액션 T사 프로그램의 베테랑인 친위대 중사 로렌츠 하켄홀트와 건축가 에르빈 람베르트 명령해 내부적으로 10개의 독립적인 방으로 나뉜 새로운 벽돌 건물이 건설되었다. 새로운 구조는 상당히 더 견고했으며 40cm 두께의 벽돌 벽과 강화된 천장을 가지고 있었다. 문들에는 산업용 고무 밀봉재가 포함되었고 천장에는 샤워기의 착각을 완성하기 위해 가짜황이 격자가 설치되었다. 이 복합체는 운영 용량을 극적으로 확장하여 30분의 단일 주기에서 최대 3,000명을 동시에 처형할 수 있게 했다. 트레블링카에서 사용된 가스화 시스템은 포획된 소비에트 디젤 엔진, 일반적으로 T-34 탱크용으로 원래 설계된 VE-12 실린더 모델에 기반했다. 이 엔진들은 저압축으로 작동하여 이산화탄소 대신 대량의 일산화탄소를 생성했으며 이는 밀폐된 공간에서 특히 치명적이었다. 가스들은 엔진실에서 아연 도금 강철에 금속 파이프를 통해 밀봉된 방들로 전달되어 치명적인 농도에 도달할 때까지 빠르게 축적되었다. 엔진들이 생성한 열도 저산소증으로 인한 질식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하여 실행 주기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켰다. 트레블링카의 일반적인 모델이 벨제츠 수용소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설계 책임자들은 실질적인 개선을 도입했다. 벨제츠가 단지 3개의 가스실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트레블링카는 새로운 벽돌 구조에서 이 용량을 10개로 확장했다. 게다가 희생자들의 흐름은 정체점을 피하기 위해 재조직되었다. 중간대기 구역들, 존도 코만도들을 위한 더 넓은 복도들, 그리고 그룹들 간의 상호작용 없이 지속적인 움직임을 용이하게 하는 내부 신호 시스템이 구현되었다. 이러한 개선들은 처리 속도를 3배로 늘리고 각 작업 중 인적 오류의 여지를 줄일 수 있게 했다. 새로운 가스실들과 다른 주요 시설들의 건설은 총독부의 행정장치에 종속된 지역 공급 업체들에 의해 공급되었다. 벽돌과 시멘트는 소콜루프 포드라스키와 말키니아에 위치한 공장들에서 왔고 방들을 밀봉하는 데 사용된 장갑문들과 고무 게스킷들은 이전의 군 병원들에 공급했던 루블린의 금속 가공 작업장들에 보내졌다. 이 회사들은 수용소 시스템의 물질적 자원을 조정하는 책임을 맡은 친위대 경제행정본부 WBAI가 감독하는 의무적 징발해 운영되었다. 동부 전선의 다른 지점들의 즉석 시설들과는 달리 트레블링카는 임시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영구적 구조로 구상되었다. 가스실들은 극한의 열주기를 견디고 처형들 사이에 세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초에 추가 콘크리트로 강화되었다. 지붕들은 내후성이 있는 물결 모양 아연판으로 덮였고 파이프들은 독일 기계공 3명으로 구성된 내부 기술팀에 의해 2주마다 점검되었다. 이 접근법은 1942년 후반에 활동 절정 기간 동안 시스템이 중단 없이 기능하는 것을 보장했다. 지클론비를 사용한 아우슈비츠와는 달리 트레블링카의 살인 방법은 내연기관이 생산하는 일산화탄소를 사용했다. 아마도 포획된 탱크에서 얻은 대출력 소비에트 디젤 엔진들이 사용되었다. 이 엔진들은 방들 건물에 인접한 방에 설치되어 그곳에서 배기가스들이 금속 파이프를 통해 직접 내부로 전달되어 몇 분 안에 질식을 일으켰다. 이 방법의 선택은 실용적 기준에 부응했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었고 가스는 보이지 않았으며 정교한 시설이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입장에서 죽음까지의 완전한 과정은 인간의 부하와 환경 조건에 따라 20분에서 30분이 걸렸다. 시스템의 효율성은 처리 수치에 반영된다.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따르면 트레블링카는 일일 최대 1만 2천에서 1만 5천 명의 희생자들의 추정 용량으로 운영되었다. 기차 도착에서 시체의 매장 또는 화장까지의 완전한 주기는 약 3시간에 완료되어 하루에 여러 수송을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라인하르트 작전이 추방을 강화함에 따라 특히 1942년 7월 바르샤바 게토 청산의 시작 후에 트레블링카 시스템은 다양한 기술적 확장을 경험했다. 가스실 건물이 두 번째 날개로 확장되었고 최대 100m 길이의 임시 공동묘지들이 건설되었으며 이후에 열린 구덩이 위에 기차 선로로 만든 금속 격자를 사용하는 즉석 화장터들이 구현되었다. 1943년 3월 하일리히 힘너의 점검 후에 시체들의 체계적 소각을 통해 절멸의 물리적 증거를 제거하는 노력을 강화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 단계는 하루에 수천 구의 시체를 처리할 수 있는 야외 소각 시스템의 창조와 함께 중요한 기술적 적응을 나타냈다. 철도망은 트레블링카 절멸 시스템의 중추를 구성했다. 수용소는 말키니아 소콜로프, 포드라스키 지선에 전략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는 차례로 총독부의 유대인 인구가 집중된 주요 도시 중심지들과 연결되었다. 이 위치는 바르샤바, 라돔, 비아위스토크 및 다른 도시들에서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의 테살로니카처럼 먼 지역에서도 직접 수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수송의 조직은 독일 국철, 도이체, 라이히스반과 추방을 담당하는 친위대 부대들 간의 정확한 조정을 요구했다. 각 작업은 일반적으로 게토 외곽에 위치한 움슐라크플라츠 또는 승선 지점에서 희생자들의 집중으로 시작하는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따랐다. 거기서 극한의 과밀 조건에서 가축 화차들이 단위당 60에서 120명의 비율로 적재되었다. 기차들은 최대 활동 기간 동안 때로는 하루에 두세 번까지 매일 트레블링카에 도착했다. 1942년 7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연장된 바르샤바 게토의 대추방이 이 과정의 절정을 구성했다. 그 기간 동안 철도 기록과 유대인 위원회, 유덴라트, 문서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적어도 25만 4천 명이 바르샤바에서 수송되었다. 각 호송대는 평균 5천에서 7천 명을 수송했으며 최대 1만 명까지 도달했다. 여행 시간은 상당히 다양했다. 바르샤바에서는 겨우 2시간, 하지만 테살로니카에서는 최대 7일. 이 여행들 동안 조건들은 비인간적이었다. 밀봉된 화차들은 물, 음식, 적절한 황이 또는 위생시설이 부족했다. 많은 추방자들이 탈수, 질식 또는 고갈로 여행 중에 사망했다. 각 호송대의 조직은 독일 국철, 지역 게슈타포 그리고 게토 당국들 간의 정확한 동기화를 요구했다. 바르샤바, 비아위스토크 또는 루블린과 같은 도시들에서 트레블링카로의 화차, 일정, 그리고 경로를 할당하는 책임을 맡은 철도 사무소 내에 특정 부서들이 존재했다. 이 파견소들은 수송될 사람들의 수, 인간 화물내 추정 무게, 기술적 정지점들, 그리고 예상 통과 시간들이 표시된 미리 인쇄된 양식들로 운영되었다. 친위대는 수용소의 일일 용량에 따라 우선순위를 지시했고 역장들은 절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암호화된 지시를 받았다. 이 시스템은 대량 제거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행정적 합법성의 외관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기차 선로로 만든 구조물을 벽돌 기둥 위에 세운 즉석 화장터들은 큰 야외 그릴로 기능했다. 연소는 시체들의 파편과 제로의 효과적인 환원을 보장하기 위해 800데게시 이상의 온도를 요구했다.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존더 코만도들은 마른 나무로 화장터에 연료를 공급하고 휘발유와 군용 차량에서 재활용한 오일의 추가로 과정을 가속화했다. 시체들의 배치는 산소 흐름을 최적화하는
인강과 장작의 교대층 패턴을 따랐다. 점화 작업은 기름 횃불이나 적신 심지를 사용하는 이전에 훈련받은 죄수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점화된 화장터는 기후 조건과 시체의 양에 따라 48시간에서 72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탈 수 있었다. 추방들은 또한 직접적인 재정적 함의를 가진 과정이었다. 지역 유대인 위원회들에게는 화차 임대료, 선상 보안, 그리고 승객들의 이론적 유지비를 포함하는 재정착으로의 운송 비용을 충당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적용된 요금은 3등석 철도 계획을 따랐지만 변형이 있었다. 10세 미만 아동에게는 가격의 50%가 청구되었고 4세 미만의 아동들은 계산되지 않았다. 실제로 청구서들은 무장 경비나 밀폐 화차와 같은 특별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금을 포함했으며 이는 인당 평균 비용을 올렸다. 이 청구 구조는 공동체들 자신을 그들의 추방에 강제된 자금 제공자로 만들었으며 이는 행정적 냉소주의의 극한적 행사였다. 최대 활동 기간 동안 수용소는 실질적으로 중단 없이 기능했다. 과정은 정확한 일방향 흐름을 따랐다. 호 송대하역, 군중의 분리와 통제, 강제 나체, 귀중품 수집, 슐라우흐를 통한 가스실로의 인도, 가스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체들의 구덩이나 화장터로의 이송. 이 순서는 3시간 이내에 다음 호송대를 위해 철도 플랫폼을 자유롭게 유지하도록 계산되어 시설의 집단학살적 성과를 최적화했다. 트레블링카의 절멸 총 수치는 압도적이다. 1942년 7월과 1943년 8월 사이에 약 87만 명이 그 시설에서 살해되어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에만 뒤진 두 번째로 치명적인 절멸센터가 되었다. 출신별 분석은 가장 큰 집단이 바르샤바 게토 25만 4천 명에서 왔으며 비아위스토크 6만 명, 체언스토호바 4만 명, 라돔 3만 3천 명, 루블린 3만 4천 명, 그리고 총 약 9만 명의 희생자들을 제공한 다른 소규모 센터들이 뒤따랐다고 보여준다. 심지어 그리스의 먼 테살로니카에서도 약 8천 명의 세파르디 유대인들이 도착했다. 물리적 절멸 과정과 병행하여 산업적 규모의 경제적 약탈 시스템이 운영되었다. 희생자들에게서 압수된 물품들은 세심하게 등록되고 분류되어 제국 내의 다양한 목적지로 보내졌다. 시계와 보석 같은 귀중품들은 라이히스뱅크가 통제하는 재련소로 보내졌다. 돈과 외화는 친위대의 재정부서로 넘어갔다. 양호한 상태의 옷과 신발은 독일 민간인이나 군대에 재분배되었다. 이 체계적 약탈의 규모는 정확히 수량화하기 어렵지만 오딜로 글로보추니크에 대한 재판에서 회수된 후의 문서들은 부분적 수치들을 드러낸다. 2,700kg 이상의 치과용 금이 트레블링카에서 추출되었다. 반지, 안경, 시계, 보석으로 가득한 상자들이 정기적으로 베를린으로 보내졌으며 압수된 옷의 양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장비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시체들의 최종 처리는 시간에 따라 진화했다. 처음에는 시체들이 중장비로 굴착된 거대한 공동묘지에 수용되었다. 그러나 부패, 냄새, 그리고 지하수의 잠재적 오염과 같은 문제들과 함께 증거를 숨기려는 우려가 1943년부터 대량 화장 시스템의 구현으로 이어졌다. 즉석 화장터들은 벽돌 기둥 위에 놓인 철도 선로로 만든 그릴로 구성되었다. 이 구조물들 위에 시체와 나무 위층이 교대로 놓였으며 연소를 유지하기 위해 휘발유나 기름과 같은 연료가 추가되었다. 각 화장터는 최대 2,009의 시체를 담을 수 있었고 2-3일 동안 지속적으로 탔다. 완전히 소모되지 않은 골격잔에 들은 망치로 수동으로 분쇄되거나 특정 기계에서 갈아졌으며 결과로 나온 재들은 땅에 흩어지거나 새로운 구덩이에 묻혔다. 트레블링카 2호의 일상적 기능은 근본적으로 수용소에 도착하는 수송에서 직접 선별된 유대인 죄수들로 구성된 강제 노동자들의 병렬 구조에 의존했다. 안정적인 수감 인구가 존재했던 전통적인 강제 수용소들과는 달리 트레블링카는
절멸회로 내에 특정 작업에 배정된 순환팀들로 운영되었다. 뒤셀도르프에서의 프란츠 슈탕글 재판 1970년 기록과 부분적으로 보존된 독일 기록에서 추출된 데이터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700에서 1000명의 죄수들이 다양한 기능에서 동시에 일했다. 이 병력은 추방자들의 총계의 극소수만을 나타냈는데 대다수가 직접 가스실로 보내졌기 때문이다. 선별 과정은 절대적으로 실용적이었다. 수송 하역 중에 경비원들은 젊고 강한 남자들이나 목수, 구두수 선공, 재단사 또는 금속 세공인과 같은 특정 기술적 능력을 가진 개인들을 식별했다. 다양한 출신의 추방자들과의 의사소통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도 선택되었다. 일단 선택되면 이 죄수들은 각 그룹이 특정 기능을 가지고 나머지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구획화된 시스템에 들어갔다. 이 분리는 두 가지 목적을 수행했다. 운영 통제를 유지하고 수용소의 전체적 기능에 대한 정보 흐름을 방지하여 조정된 저항 행위의 잠재력을 어렵게 만드는 것. 내부 부대들은 5개의 근본적인 운영 영역으로 조직되어 각각 절멸 기계 내에 정확한 기능을 수행했다. 그룹 중 하나는 압수된 개인 물품의 분류를 담당하는 베클라이둥스암트 코만도 그룹회였다. 40에서 60명의 죄수들이 옷, 신발, 가방, 가정용품, 돈, 보석 또는 시계와 같은 가치 있는 물품들과 같은 문서를 세심하게 정리하는 일을 담당했다. 이 작업은 외화 식별, 보석 분류, 그리고 종류와 상태에 따른 옷의 분리를 포함하여 상당한 정밀도와 특정 지식을 요구했다. 또 다른 그룹은 수용소 상부 구역에서 작업하는 존더코만도 치과였다. 그들의 임무는 시체들의 입에서 금속성 귀중품들, 주로 금과 플래티넘을 추출하는 것이었다. 펜치, 집게, 그리고 정을 같은 조잡한 도구들을 사용하여 그들은 귀중한 치과용 조각들을 찾아 각 입을 체계적으로 검사했으며 이것들은 베를린이나 루블린으로 후속 발송을 위해 밀봉된 금속 상자에 보관되어 그곳에서 재련이 진행되었다. 시체 처리 부대는 가장 많은 수를 가졌고 또한 가장 극한의 조건에 직면했다. 200에서 300명의 죄수들로 구성되어 그들의 작업은 친위대 의사들이 가스실 내의 모든 죄수들의 사망을 확인하자마자 시작되었다. 그러면 그들은 문들을 열고 시체들을 외부로 끌어내고 성별, 나이, 체격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임시로 쌓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숨겨진 물체들을 찾기 위해 채광을 검사하고 마지막으로 시체들을 최종 처리를 위한 지역으로 운송했다. 존더코만도 크노햄 윌레는 화장에서 완전히 소모되지 않은 골격 잔해를 처리하는 기능을 가졌다. 파편들은 망치나 소형 기계를 통해 수동으로 분쇄되어 나중에 재와 섞여 흩어지거나 묻혀서 시체들의 인식과 능한 흔적을 제거하는 최소 입자로 줄여졌다. 마지막으로 유지보수와 청소팀은 시설들이 다음 절멸 주기를 위해 준비되도록 하는 책임을 졌다. 그들의 작업은 막사, 길, 가스실, 그리고 화장터의 청소를 포함했다. 그들은 피, 체액, 그리고 모든 종류의 보이는 잔해를 제거하고 금속 표면을 소독하고 집단학살 기반 시설을 운영 상태로 유지할 필요성에 부응하는 기계적 효율성으로 작업 공간을 재조직했다. 이 시스템 내에서의 생존은 의도적으로 제한되었다. 내부 부대들은 격리, 지속적인 감시, 그리고 순환적 제거의 체제를 통해 통제되었다. 각 섹션은 분리되고 울타리가 쳐진 구역에서 운영되었으며 다른 그룹들과 접촉하지 않고 실행 시간과 개별 성과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독일 하급 장교와 무장한 우크라이나 경비원들의 직접 감독 하에 있었다. 트레블링카의 운영 설계는 내부 부대의 어떤 구성원도 4주에서 6주 이상 생존하지 못하도록 고려했다. 일단 물리적으로 고갈되거나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면 그들은 조심스럽게 상부 수용소로 인도되어 처형되었으며 최근 수송에서 선택된 새로운 죄수들로 교체되었다. 절멸 과정에 직접 연결된 운영 그룹들 외에도
수용소는 전문적인 기술적 기능에 할당된 소수의 죄수들을 가지고 있었다. 목수들은 도구, 운송 상자, 그리고 막사 유지 보수를 위한 소규모 구조적 요소들을 제작했다. 대장장이들은 울타리, 경첩, 게이트 메커니즘, 그리고 즉석 화장터에서 사용되는 금속 구조물들의 수리를 담당했다. 재단사들은 보조 경비원들을 위한 제복을 꿰맸고, 구두 수선공들은 희생자들에게서 수집된 재사용 가능한 신발을 수선했다. 이 작업자들은 즉석 작업장에서 지속적인 감독하에 운영되었으며, 그들의 생산은 실용적 유용성의 기준에 따라 친위대 인력에 의해 정기적으로 평가되었다. 존더 코만도들의 순화는 신중하게 프로그램된 루틴을 따랐다. 각 그룹은 4주에서 6주 동안 운영되었으며, 그 후 지식의 축적이나 죄수들 간의 유대를 피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교체되었다. 나가는 그룹들의 처형은 행정적 또는 의료적 구실하에 라자레트 구역에서 수행되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가정된 이송이 나 휴식에 대해 알림을 받았고, 무장 감시해 구덩이로 인도되었다. 새로운 그룹의 선택은 즉시 이후에 수행되었으며, 의료 또는 군사 경험을 가진 하급 장교들에 의해 하역 중에 물리적으로 평가된 가장 최근 호송대의 젊은 남성들을 선택했다. 내부 부대들을 위한 막사들은 열적 절연 없는 직사각형 목재 구조물들이었다. 그들은 작업 그룹별로 내부적으로 분할되었고, 각 단위는 매트리스 없는 침대 역할을 하는 겹쳐진 목재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었다. 표준 치수는 길이 25m에 폭 8m였으며 단일 입구와 환기를 위한 최소한의 개구부를 가졌다. 전기 조명은 없었고 밤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보냈다. 배급은 배급된 빵과 희석된 숲으로 구성되었으며 최대 활동일 동안 동물성 지방의 때때로 보충이 있었다. 추방자들의 것보다 약간 나았지만 이 조건들은 작업자들의 최소한의 건강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죄수들이 사용한 도구들은 조잡했지만 기능적이었다. 시체 처리 담당자들은 시체를 끌기 위한 철 갈고리, 나무 바퀴가 달린 금속 수레, 그리고 흙이나 재를 옮기기 위한 일반 삽을 사용했다. 치과 존더 코만도 구성원들은 펜치와 외과용 정을 사용했으며 그 많은 것들이 회수된 의료 전리품에서 나왔다. 뼈 분쇄를 위해서는 고체 강철 망치와 농업용 기계 부품으로 만든 즉석 절구들이 이용 가능했다. 이 도구들은 경비원들 이 보관하는 창고에 저장되었고 그들의 분배는 기술 하급 장교들에 의해 감독되는 일일 재고를 따랐다. 작업 시스템 내의 계층적 구조는 명확한 지휘 계통을 가진 군사화된 피라미드 모델을 따랐다. 정점에는 수용소 사령관들인 처음에는 프란츠 슈탄글, 이어서 쿠르트 프란츠가 있었다. 우크라이나 보조 경비원들은 둘레 감시, 하역중 경비, 그리고 선별적 처형을 담당하는 중간 통제 수준을 구성했다. 특정 부대들에서 친위대는 죄수를 지휘관이나 카포로 지정하여 나머지에 대한 제한된 권한을 부여했지만 이 카포들은 내부 권력 구조의 통합을 피하기 위해 자주 교체되었다. 이 강제 노동자들의 생활 조건은 나머지 추방자들의 것보다 겨우 약간 나을 뿐이었다. 그들은 주로 단기간의 노동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약간 더 많은 배급을 받았고 적절한 담요나 매트리스 법 없이 목재 플랫폼에서 과밀하게 잠자는 분리된 막사들을 이용할 수 있었다. 위생체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장티푸스와 이질의 빈번한 발병을 일으켰다. 극한의 통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이 내부 부대들 내에서 점차적으로 비밀 저항 네트워크가 나타났다. 분류나 청소를 담당하는 자들과 같은 특정 그룹들의 상대적 이동성을 활용하여 일부 죄수들은 1904 13년 8월에 봉기를 계획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조잡한 의사소통 채널들을 구축했다. (1943년) 첫 방위가 지나면서 트레블링카의 내부 부대 죄수들은 수용소 기능에 중요한 변화들을 인식했다. 수송의 빈도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고 친위대 장교들은
대량 절멸의 물리적 증거를 제거하는 절차들을 시작했다. 소비보르와 벨제츠와 같은 유사한 수용소들의 경험과 함께 이 징후들은 피할 수 없는 결론으로 이끌었다. 트레블링카는 라인하르트 작전 내에서 그 운영 주기를 완료하고 있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증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강제 노동자들의 처형을 의미할 것이었다. 이 전망에 직면하여 죄수들의 핵심 그룹이 비밀리에 봉기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조직위원회는 관련기 술적 능력이나 군사 경험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되었다. 지도자들 중에는 폴란드 군대에서 복무했던 의사 율리안 호라지츠키, 전 군장교 마르첼리 갈레프스키, 체코슬로바키아 군인 젤로미르 블로흐, 그리고 수용소의 무기고 접근에 근본적인 역할을 했을 자물쇠 제조공 의게니우시 투로프스키가 있었다. 반란의 계획은 엄청난 장애물들에 직면했다. 죄수들은 격리된 그룹들에서 운영되었으며 제한된 움직임과 지속적인 감시하에 있었다. 어떤 의심스러운 행동도 즉시 처형을 초래할 수 있었다. 이런 제한들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특히 청소와 유지보수 담당자들의 상대적 이동성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작업 부대들을 가로지르는 비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운영 계획은 세심한 준비에 몇 주 동안 개발되었다. 그 목표들은 명확했다. 무기를 얻기 위해 무기궤에 접근하기, 혼란을 야기할 전략적 지점들에서 화재를 일으키기, 핵심 경비원들을 무력화하기, 그리고 주변 숲으로의 죄수들의 대량 탈출을 촉진하기. 이는 군사적 승리의 희망을 가진 전통적인 반란이 아니라 적 어도 일부가 트레블링카의 범죄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생존할 수 있게 하는 절망적인 행동이었다. 기술적 준비들이 점차 진행되었다. 트로프스키는 유지보수 작업장에서의 그의 위치를 이용하여 비밀리에 얻은 왁스 인상에서 무기고의 복제 열쇠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다른 공모자들은 소지품 분류 부대에서 일하면서 유용한 물건들의 소량을 체계적으로 전용했다. 칼, 가위, 금속 도구들, 그리고 유리병들. 기계 작업장에서는 줄, 망치, 그리고 잠재적으로 즉석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도구들이 조심스럽게 훔쳐졌다. 중요한 요소는 가연성 물질의 점진적 축적이었다. 차량과 발전기에서 훔친 소량의 휘발유와 기름이 막사 아래 위장된 용기에 숨겨졌다. 유리병, 연료, 그리고 헝겊을 사용하여 조잡한 방화 장치들이 제작되었으며 수용소의 다양한 지점에서 재료들을 신중하게 숨겼다. 선택된 날짜는 1943년 8월 2일 월요일이었다. 이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다. 월요일에는 일반적으로 더 적은 수송이 도착했으며 이는 접수 플랫폼에서의 경비원 존재를 줄였다. 게다가 그 특정 날에 열애어 친위대 장교들이 확립된 관습을 따라 오후 동안 부크강에서 목욕하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일시적으로 지휘 체계를 약화시켰다. 정한 시간은 16시였으며 이때 강렬한 열기가 감시를 줄이고 일일 작업의 대부분이 이미 완료된 시간이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계획된 순서를 바꿨다. 약 15시 45분에 우크라이나 경비원이 소지품 분류 구역에서 돈을 숨기는 죄수를 가로챘다. 후속 신문이 음모의 측면들을 드러낼 위험이 있었으며 이는 조직자들이 봉기의 시작을 앞당기도록 강요했다. 15시 50분에 긴급 신호가 주어졌고 무기고에서 훔친 수류탄이 주요 행정 건물에 던져졌다. 그 순간부터 사건들이 빠르게 연속되었다. 15시 51분과 16시 10분 사이에 수용소의 여러 지점에서 동시 화재가 시작되었다. 불길은 인력 막사들과 수송과 희생자들에 대한 문서가 저장된 등록 사무소들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죄수 그룹들이 즉석 무기와 무기고에서 얻은 몇 안 되는 화기를 사용하여 고 립된 경비원들을 공격했다. 감시탑들이 움직임이 감지되는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사격을 가하며 즉시 반응했다. 동시에 죄수들의 한 그룹이 수용소의 후면 울타리를 부분적으로 절단하는 데 성공하여
인접한 숲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린 수백 명의 수감자들을 위한 탈출 지점을 만들었다. 다른 이들은 그 구역에서 경비원들의 더 큰 집중으로 인해 제한된 결과로 정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16시 30분과 17시 사이에 화재가 상당히 확산되어 시야와 나치 대응의 조정을 어렵게 하는 짙은 연기를 발생시켰다. 경보가 지속적으로 울렸고 친위대는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외부 부대와 무선 통신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도망자들을 가로채기 위해 수용소 주변에서 이동 순찰대들이 빠르게 조직되었다. 친위대 행정부의 반응은 결정적이었다. MG-34 기관총으로 장비된 적어도 3개의 감시탑이 열린 지 역들의 지속적인 사격을 유지했다. 마우저 소총과 추적견으로 무장한 친위대와 트라브니키들로 구성된 이동 그룹들이 둘레와 가까운 숲길들을 체계적으로 순찰하기 시작했다. 인근 수용소들로부터 추가 부대들을 동원하여 지역 경보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후속 시간들 동안 주변 숲에서 격렬한 인간 사냥이 전개되었다. 확성기가 달린 군용 차량들이 인근 마을들을 훑으며 사형의 형벌하에 도망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지 말 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경고했다. 나치의 반응은 탈출자들의 체포에게 국한되지 않았다. 수용소 내에서 쿠르트 프란츠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도 확인되지 않거나 공모 혐의를 받는 죄수들의 즉시 처형을 명령했다. 봉기의 정량적 균형은 그 규모와 한계를 모두 드러낸다. 그날 수용소에 있던 약 840명의 죄수들 중 300에서 400명이 반란 중에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즉각적인 도망 중에 100에서 150명이 감시탑의 사격에 의해 사살되거나 추격 순찰대에 의해 붙잡혔다. 후속 며칠 동안 150에서 200명이 숲에서 재포획되어 즉결 처형되었다. 오직 60에서 70명만이 전쟁 끝까지 생존했으며 파르티잔 부대와 함께 피난하거나 독일 명령을 무시한 지역 주민들에 의해 숨겨졌다. 수용소에 대한 물적 피해는 상당했지만 기본적인 운영 능력을 파괴하지는 않았다. 화재가 의류 창고의 일부 행정사무소들, 그리고 통신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손상시켰다. 그러나 절멸의 중심 시설들, 특히 가스실들은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 봉기 중에 반란자들은 프란츠 슈탄글의 재판에서 후에 제시된 추정에 따르면 약 25정의 권총, 5정의 소총, 그리고 몇 개의 수류탄을 빼내는 데 성공했다. 시설들을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봉기의 전략적 영향은 결정적이었다. 몇 주 후 루블린의 친위대 고급 사령부는 보안 위험을 평가하고 수용소가 이미 주요 기능을 수행했다고 고려하여 극혈 정적 폐쇄를 명령했다. 후속 행동들은 1943년 8월과 10월 사이에 모든 시설들의 점진적 폐쇄, 나머지 죄수들의 처형, 그리고 집단 학살의 모든 물리적 증거를 제거하기 위한 액션 천호의 강화된 실행을 포함했다. 봉기의 인간적 영향은 객관적 수치를 초월한다. 포호액을 피하는 데 성공한 생존자들은 전후 중요한 증인들이 될 것이었다. 사무엘 빌렌베르크, 리하르트 글라자르, 얀키엘 비에르니크, 그리고 아브라함 본바와 갓 은 사람들이 트레블링카에서의 절멸의 구조, 기능, 그리고 규모에 대한 상세한 증언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들의 진술은 프란츠 슈탄글, 쿠르트 프란츠, 그리고 다른 가해자들에 대한 후속 사법 절차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했다. 트레블링카의 절멸 기계가 주요 목표를 달성했을 때 총독부 폴란드의 유대인 공동체 대부분을 제거한 후 나치 당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그들의 범죄의 모든 물리적 흔적을 지우는 것. 액션 천호로 공식적으로 알려진 이 과정은 독일이 전쟁에서 패할 경우 가능한 미래 조사를 예상하여 집단 학살의 물적 증거를 제거하는 체계적 노력을 나타냈다. 액션 천호의 개념화는 나치 위계의 최고 수준에서 직접 나왔다. 홀로코스트의 주요 설계자 중 한 명인 친위대 국가 지도자 하일리히 힘러가 1943년 7월에
작전을 개인적으로 승인했다. 즉각적인 계기는 수천 명의 폴란드 장교들이 소비에트 엔케베데에 의해 처형된 카틴의 공동묘지를 독일군이 발견한 것이었다. 독일인들이 선전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한 이 발견은 결국에 군사적 후퇴가 연합군들이 나치 범죄의 유사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계획의 기술적 실행은 처음에 우크라이나의 바비 야르 학살의 책임자인 존더코만도 사에이의 지휘관으로서 대량 처형에서 경험을 쌓은 친위대 연대 지휘관 파울 블로벨에게 맡겨졌다. 블로벨은 트레블링카, 벨제츠, 그리고 소비보르를 포함한 동부의 모든 절멸 장소에서 적용될 시체의 굴착과 화장을 위한 특정 절차들을 개발했다. 트레블링카에서의 지역 실행은 수용소의 마지막 사령관인 쿠르트 프란츠에 의해 지휘되었다. 절멸센터의 결정적 폐쇄 결정을 가속화했던 1943년 8월 2일 봉기 후 프란츠는 작전의 모든 물리적 흔적을 제거하라는 정확한 명령을 받았다. 이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특별히 선별된 유대인 죄수들로 구성된 특별 부대가 형성되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노동을 완료한 후 처형될 것임을 알고 엄격한 무장 감시에 일할 것이었다. 작전의 첫 번째 단계는 시설들의 물리적 파괴였다. 절멸의 진원지인 가스실들이 구조적 지점들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폭약을 사용하여 다이너마이트로 폭파되었다. 뒤셀도르프에서의 그의 재판 중 프란츠 자신의 후일 증언에 따르면 천장, 벽, 그리고 기초를 체계적으로 철거하기 위해 통제된 폭발물이 사용되었다. 잔해들은 그들의 원래 기능의 미래 식별을 어렵게 하기 위해 제거되고 흩어졌다. 해체 과정은 수용소의 모든 구조물들로 확장되었다. 희생자들의 소지품이 분류되던 막사들이 완전히 해체되었다. 철도 플랫폼, 행정 건물들, 감시탑들, 그리고 둘레 울타리들이 분해되었다. 나무, 금속, 전기 케이블, 그리고 문들과 같은 재사용 가능한 재료들은 다른 수용소들로 운송되거나 소비에트 진군에 앞선 방어, 요새화에 사용되었다. 이 체계적 해체는 지속적인 무장 감독하에 존더코만도 팀들에 의해 수행되어 약 3주가 걸렸다. 절멸에서 사용된 기술적 기계도 제거되었다. 가스실에서 일산화탄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 엔진들, 시체를 조작하는 데 사용된 도구들, 그리고 보조 시스템들이 해체되어 둘레 밖으로 운송되었다. 동시에 수송, 희생자들, 그리고 운영 절차에 관한 모든 내부 문서가 통제된 화재에서 체계적으로 소각되었다. 가장 거시적이고 복잡한 작업은 약 87만 희생자들의 인간 유해의 제거였다. 운영 첫 해 동안 시체들의 대부분이 최대 100m, 길이와 10m 깊이의 거대한 공동묘지에 매장되었다. 1943년부터 힘러의 명령에 의해 화장 과정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증거를 제거하기 위해 굴착되어 소각되어야 할 수십만 구의 매장된 시체들이 남아있었다. 이 단계에서 사용된 방법론은 기술적으로 정교했다. 루블린과 말키니아에서 가져온 굴착기와 크레인들, 이 거대한 집단 구덩이들을 여는 데 사용되었다. 다양한 부패 상태의 시체들이 추출되어 임시적으로 축적되었다. 약 300명의 죄수들로 구성된 그룹이 친위대 하급사관 프란츠 수케리 후에 냄새와 진전된 부패로 형언할 수 없는 것으로 묘사할 조건들에서 밤낮으로 지속적인 교대로 일했다. 대량 화장을 위해 철도 선로를 사용하여 거대한 화장터들이 건설되었다. 이 선로들은 약 5m 높이의 벽돌 기둥 위에 놓여 소각격자를 형성했다. 이 구조물들 위에 시체와 나무의 층들이 교대로 놓였으며 연소를 유지하기 위해 휘발유와 회수된 오일과 같은 연료가 추가되었다. 각 화장터는 1500에서 2009의 시체를 담을 수 있었고 재와 골격 조각들로 유해를 줄일 때까지 2-3일 동안 지속적으로 탔다. 과정은 시간에 따라 최적화되어 1일만 2,009의 시체들의 추정 용량으로 최대 6개의 화장터를 동시에 운영했다. 그러나 화장이 모든 유해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았다. 탄화된 뼈들과
다른 조각들이 수동으로 제거되어 분쇄를 통해 처리되었다. 이 잔여물들을 최소 조각들로 분쇄하기 위해 망치, 금속 롤러들, 그리고 결국에는 특정 기계들이 사용되었다. 결과로 나온 재와 골격 잔여물들은 다양한 최종 처리를 받았다. 일부는 흙과 섞여 수용소에 분산되었고, 다른 것들은 더 깊은 새로운 참호들에 묻혔으며, 그리고 재료의 일부는 직접 부크강에 던져졌다. 양이 특히 많은 경우에는 멀리 떨어진 숲 땅에 흩어지기 위해 트럭으로 적재물들이 운송되었다. 목표는 후에 희생자들의 총량을 수량화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유해를 분산시키는 것이었다. 화장 과정이 완료되면 땅은 이전 기능의 모든 시각적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 완전한 물리적 재모델링을 받았다. 가스실들과 구덩이들이 위치했던 표면은 인접한 지역에서 가져온 새로운 흙으로 평평하게 만들어졌다. 자연적 성장을 모방하기 위해 불규칙한 패턴으로 분포된 어린 나무들, 주로 전나무와 포플러들이 심어졌다. 농업적 정상성의 외관을 강화하기 위해 호밀, 루핀, 그리고 야생화의 확장이 이전 수용소의 전체 지역에 파종되었다. 위장의 최종 요소로서 우크라이나 농민이 설치된 목조 오두막이 있는 작은 농장이 건설되었다. 그의 존재는 그 장소가 절멸센터를 수용한 적이 없었고 항상 전통적인 농업지역이었다는 공식적 서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려고 했다. 이 은폐 작전은 약 6주에 완료되어 1943년 10월에 끝났다. 일반적인 관찰자나 심지어 공중에서도 그 지역은 독특한 특징 없는 평범한 시골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구덩이들이나 구조물들의 존재를 배신할 수 있었던 지형적 특징들은 의도적으로 어떤 폭로적 단서도 흐리게 하기 위해 수정되었다. 트레블링케서의 액숑 천호의 최종 단계는 마지막 증인들의 제거를 포함했다. 해체와 화장에서 일했던 죄수들은 다른 수용소들로 이송되어 후에 처형되었다. 친위대 인력과 보조 경비원들은 대부분 동부 전선이나 다른 강제 수용소들로 재배정되어 절멸작전에 직접 참가자들을 분산시켰다. 그러나 이런 세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은폐 작전은 그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다. 1944년 7월 26일 인근 말키니아 철도역을 해방한 후 적군의 선발대들이 그 지역에 들어왔다. 이전 수용소의 장소는 전쟁 범죄 조사를 위한 소비에트 특별위원회와 폴란드 중앙 유대인 위원회의 대표들을 포함한 소비에트와 폴란드 전문위원회들에 의해 조사되었다. 정교한 나치 위장에도 불구하고 조사관들은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다. 수천 개의 뼈 조각들과 인간의 치아들이 땅에 흩어져 있었으며 특히 격렬한 비후에 표면으로 나타났다. 부분적으로 탄화된 수많은 개인 물품들이 발견되었다. 단추들, 도구들, 빗들, 그리고 치과용 보철물들. 더 깊은 탐사들은 얕게 묻힌 선로와 금속 구조물들의 잔해뿐만 아니라 덮인 구덩이들의 자해 퇴적물들을 드러냈다. 감정 보고서들은 가스실들이 효과적으로 파괴되었지만 유해의 배치와 참호들의 위치가 체계적인 절멸 작전을 확인했다고 결론지었다. 이런 물리적 발견들은 봉기에 희소한 생존자들의 증언과 결합되어 트레블링케서 저질러진 집단 학살의 규모와 방법들을 점진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했다. 후속년들과 수십 년들에서 트레블링카 인력의 여러 구성원들이 범죄 참여로 사법 절차에 직면했다. 액숑 천호의 설계자인 파울 블로벨은 1945년에 포획되어 아인자츠 그루펜 과정 내에서 뉘른베르크에서 재판받았다. 1948년에 사형을 선고받아 1951년 6월 7일 란즈베르크 감옥에서 처형되었다. 1942년 9월과 1943년 8월 사이에 트레블링카의 사령관이었던 프란츠 슈탕글은 처음 브라질로 도망치는 데 성공했다. 1967년에 나치 사냥꾼 시몬 비젠탈에 의해 발견되어 독일로 송환되어 뒤셀도르프에서 재판받았다. 1970년 12월 22일에 적어도 40만 명의 살인 공모로 무기징역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일련의 인터뷰를 한 후 겨우 6개월 후인 1971년 6월 28일 신부전으로 사망했다. 수용소의 마지막 부사령관이자 지역 액션 천호의 직접 감독자였던 쿠르트 프란츠는 1964년과 1965년 사이에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소위 트레블링카 재판에서 심판받았다. 적어도 30만 명의 살인 참여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된 1993년까지 수감되어 있었다. 이런 주요 사례들 외에도 적어도 17명의 장교들과 보조 경비원들이 1946년과 1980년 사이에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에서 다양한 과정들에 직면했다. 오늘날 트레블링카 2호가 위치했던 장소에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인상적인 기념물이 있다. 묘비와 유사한 수천 개의 수직돌들이 전멸된 유대인 공동체들을 상징한다. 중앙에는 가스실들과 그런 잔악 행위를 가능하게 한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분열을 나타내는 화강감에 크고 갈라진 구조물이 있다. 이 기념물은 거기서 죽은 이들을 기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범죄를 인간 기억에서 지우려는 나치의 노력들에 대한 지속적인 증언을 구성한다.